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박정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밥값, 이름값, 얼굴값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밥값은 시킨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 이름값은 사회의 기대치에도 부응해야 하는 것일 텐데요. 말하자면 밥값은 기본이고 이름값은 그 너머 명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값이라는 말은 어떠세요? 흔히 훤칠하게 잘생겼거나 인형처럼 예쁜 사람이 나쁜 일에 연루되면 반반하게 생겨서 얼굴값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밥값이 때로 욕먹는 말인 것처럼 얼굴값도 날카로운 공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굴값을 한다, 못한다는 말은 생긴 것에 어울리거나 혹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일 텐데 칭찬의 의미보다는 흠을 잡거나 비아냥거릴 때 더 많이 쓰는 말일 겁니다. 꼴값 떤다가 되면 그야말로 혐오의 의미가 되는 거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얼굴값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는 거죠. 그만큼 얼굴이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또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니 얼굴값이란 결국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얼굴값에 대한 잡담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제 아내가 엄청난 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했던가요? 네, 그 용자가 바로 접니다.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저 스스로 긴장을 좀 풀어내려고 이렇게 시작해봤어요. 사실 지금 무지하게 떨리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들어주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아내를 얻을 때처럼 용기 내어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안산 사람인데 대구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난생 처음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대구에서 살게 됐어요. 제가 원하는 과가 대구에 있는 대학에 있었고 그쪽으로 특성화된 과여서 꽤 유명하고 알아줬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는 과 동문 선배들이 많이 취업한 대구에 있는 한 기업에 입사해서 그 뒤로도 쭉 대구에 살게 됐습니다. 워낙 좋아했던 일이라 정말 재밌게 일했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나이만 먹었더라고요. 그렇게 35이 됐을 때 저보다 7살 연상인 그러니까 당시 42이었던 아내를 만났어요. 직장인 탁구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아내는 이미 그 동호회의 여신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거짓말 아니고 한참 저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나이 듣고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저 놀리려고 농담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저보다 7살이나 많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안 보였는데 말이에요. 대구 토박이인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이쁘기로 유명해서 아역 모델 활동도 했었다고 해요. 키가 많이 크지는 않아서 커서는 모델 같은 건 안 했지만 길거리 다니면 명함도 받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럴 만큼 예뻤어요. 어딜 가나 확실히 단연 눈에 띄는 돋보이는 외모였어요. 그래도 아내는 연예계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연예인 해도 돼. 아니, 연예인 해야 될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나 인기가 많았을 것이고 탁구 동호회에서도 물론 그랬죠. 공공연히 탁구 동호회 여신이라고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저야 뭐 외모는 좋게 봐줘야 평범 수준이에요. 그래도 직장이 좋았고 서울말 쓰는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난 서울 사람 아니고 안산 사람이라고 해도 경상도에선 서울말 쓰면 다 서울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계속 서울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듣기 싫진 않았어요. 좋은 의미로 쓰는 말인 것 같았고 아내도 저의 그런 다정함에 반했다고 했으니까요. 아내는 그리 크지 않은 회사에서 격리 겸 대표 비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고 저도 그러고 싶어서 연애를 그리 길게 하지 않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제가 서울로 발령 신청을 했던 게 자리가 나서 서울로 오게 되었죠.
사실 아내가 대구 토박이이기도 하고 저도 대학 때부터 쭉 살았던 대구 생활에 만족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자면 커리어로 생각했을 때 서울로 오는 게 좋긴 한 거였어요. 그러니 잘된 일이었고 결혼과 함께 겹경사가 난 거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내나 처가에서도 다들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서울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살게 됐던 겁니다. 행복했던 신혼이 지나가고 2년쯤 되니까 그 즈음부터 슬슬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말했잖아요. 제 아내가 보통 이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잡음들이 다 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생기는 잡음들이었어요. 사소한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내랑 같이 밤 산책을 나갔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에게 헌팅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본다든지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야 연애할 때나 신혼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고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 거죠. 더군다나 아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쁜 게 죄라면 죄일까요? 그런데 고향 남사친이 술 먹고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한다거나 그러는 건 좀 싫더라고요. 아내는 워낙 어릴 때부터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인데 서울 오고 자주 못 보니까 서운해서 저러는 거라며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기분도 나쁘고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해봤자 와이프 이쁘다고 자랑하는 거냐 소리만 듣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 말도 맞다 싶기도 했어요. 이쁜 여자와 사는 남자의 숙명이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대범해지자고 스스로 몇 번이나 다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내가 폭행 피해자로 경찰서에 있다며 덜덜 떨면서 와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대낮에 그것도 회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라니. 아내가 말한 경찰서로 가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내가 서울로 오면서 일을 쉬고 있었는데 집에서 쉬는 것도 지겹다고 일을 다시 하고 싶다면서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아내가 나이도 적은 게 아니고 또 지방 중소기업 다니던 이력이 전부였던 데다가 몇 년 공백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한 회사에 오래 다닌 경력을 좋게 봤는지 면접을 잘 봤는지 하여간 바로 합격이 돼서 새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경찰서에까지 간 건가 싶었죠. 걱정하며 들어선 경찰서에서는 아내 옆에 50대로 보이는 아저씨랑 그 사람 마누라로 보이는 여자가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아내 회사 이사라는데 그 마누라 말이 이사랑 내 아내가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는 아니라고 펄쩍 뛰던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제 아내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아내는 정말 억울해하고 있었고 솔직히 제가 봐도 그 아저씨랑 제 아내가 불륜이라뇨.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 보세요. 아니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내 아내한테 폭행까지 했다는 겁니까? 아줌마도 한번 보시라고요. 내 아내가 어딜 봐서 그럴 사람입니까? 에? 솔직히 아줌마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어머머머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요? 어머 기막혀.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우리 회사 이사 사모님도 아닌데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예? 폭행이라뇨.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거 정말 조용히 안 넘어갑니다. 각오하세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면 될 거 아니야. 남녀 일이라는 건 장담 못하는 거지. 그쪽이야말로 마누라 말만 믿고 지금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나댄다고요? 그리고 내 아내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말 조심하시라고요. 내 아내가 아줌마 남편 같은 사람이랑 불륜이요? 웃음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돈 많고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저렇게 나이 많고 배 나온 대머리 아저씨랑 내 아내가 불륜? 저런 사람이랑은 나도 밥 한 끼 같이 먹기도 싫을 것 같은데 내 아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저지릅니까? 아줌마도 눈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내 외모 비하하는 거야? 이 인격 모독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사가 발끈하며 나서서는 씩씩거리고 그 이사 마누라라는 사람도 그 와중에 자기 남편 그렇게 말하는 건 또 싫은지 두둔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남녀 사이 이름 모르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쪽이나 나나 제3자고 불륜저지른 이 두 것들이 당사자인 거야. 그러면서 다시 제 아내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니 그 이사라는 놈도 이때다 싶었는지 내 아내를 몰아세우는 거죠. 그래, 네가 말해봐. 너도 내가 좋아서 볼 때마다 그렇게 웃음 흘리면서 눈 마주치고 회식할 때도 내 잔 비면 네가 채워주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게 다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기가 막혀서 무슨 억지도 저런 억지가 있나 싶은데 제 아내도 기가 찬지 참지 않고 따지더라고요. 아니, 그럼 회사에서 이사를 보면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사 보고도 쌩까야 하나요? 무표정으로 있으면 분위기 안 좋다고 눈치 주니 어쩔 수 없이 웃은 거고, 술도 저한테 콕 집어서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요, 이전 회사에서는 아무리 상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강요에 의해서 술잔 따르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런 건 이사님 아닌가요? 전 괜한 오해 받기 싫어서 그런 식의 연락에 일절 안 받았어요. 통화 기록이며 메시지 기록 같은 거 다 조회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경찰관님들, 이런 거 수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전 정말 억울해요. 그렇게 아내가 분통 터져 하는 것을 보더니 경찰이 들어도 제 아내 말이 다 맞는 것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경찰이 그 이사 마누라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진짜 억울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사님, 이전에도 여직원한테 이런 일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나요? 그때 합의 잘해서 넘어간 걸로 아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곤란하죠. 이사님, 그때 합의금도 많이 쓰셨다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시면 어쩝니까? 예? 그렇게 팩폭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사실로도 그 이사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제 아내에게 구애를 하며 귀찮게 굴었던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런데 그 이사 마누라가 그걸 불륜으로 오해하고 회사에서 내 아내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것이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이사 마누라란 여자를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그 회사가 가족회사로 그 이사도 말하자면 오너 일가인 셈이더라고요. 그러니 회사 차원에서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면서 권고사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합의금 주고 회사 생활까지 보장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권고사직이라니. 그 이사 면세우 주자고 죄도 없는 당신만 내보내려는 거잖아. 진짜 그것들 안 되겠네. 당신은 화 안 나? 그 이사는 물론이고 회사 상대로 고소하는 게 맞는 거야. 네, 정말이지. 그 사람도 그렇고 그런 회사랑도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회사 그만둘래. 그땐 회사 더 다니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정말 다 싫어. 그러고 보니 아내도 예쁜 것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여러 번 겪으며 살았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예뻐서 득되는 것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더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던 거죠. 예쁜 얼굴로 사는 것도 참 고달프구나 싶은 마음에 아내가 치근하게 느껴졌고 이후로 아내에게 더 신경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도 그만두고 아내는 더 무료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이 몇 있기는 하지만 다들 애 키우는 엄마들이라 제 아내랑은 라이프 사이클도 안 맞고 사실 만나도 대화 주제도 잘 안 맞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모임 같은 것도 몇 번 나가다가 안 나가고 그랬어요. 주말에는 그래도 저랑 시간을 보냈고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서 평일에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동네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요. 그렇긴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들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아쉬움이 늘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아내는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 생활을 하는 거니까 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씩 제가 동창 모임이나 친구를 만나 저녁이라도 먹고 오면 엄청 부러워하던데 그게 참 안쓰럽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하니 더 그랬을 테고 그냥 놔두면 자칫 우울증 같은 것으로 번질까 걱정이 돼서 운동을 하면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아내가 탁구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할 정도로 운동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또 몸을 움직이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니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지역 운동 동호회 활동을 해보라고 강력하게 권한 거죠. 아내는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가기 그렇다며 주저하더니 나가보니 재밌었는지 꾸준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도 생기고 활력을 찾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서울 생활을 한 지 3년 차쯤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 아내 나이가 47이었죠. 그즈음 또 새로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아내가 20대 때부터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활동을 할 정도였는데 나이가 50을 바라보는 그때까지도 SNS 활동을 했어요. 옛날에 일일이 홈페이지 계정 사서 만들어 하던 닷컴 시절에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 요즘처럼 다 갖춰진 플랫폼으로 하는 SNS 활동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며 즐기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전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라 아내 SNS에도 잘 안 들어가 봤던 사람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SNS에도 통화 기능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런 SNS를 통해 아내에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내가 씻고 있는 동안 그런 전화가 왔는데 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끄려고 하다가 전화가 받아졌는데 상대방 쪽에서 막 사랑한다 어쩐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도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예전에 아내를 만났던 탁구 동호회 사람인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아내에게 이게 대체 뭐냐고 했더니 자기도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제대로 된 해명조차 못하는 게 더 의심스러웠고 그 뒤로 그런 전화가 오는 게 보이면 제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냐 하는 놈도 있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는 놈도 있고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가 글쎄 로맨스 스캠을 했다네요. 저는 처음에 로맨스 스캠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온라인 사기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SNS나 메일 같은 걸로 접근해서 예쁜 사진 같은 걸로 호감 갖게 만들어 놓고 정신적인 유대감 형성하며 결국은 금전적 사기를 치는 거라고 한참 유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알지도 못했는데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는 그걸 제 아내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피해자들이 있고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도 아내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어요. 그때 현타가 심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건들에서 말했듯이 저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아내 또한 제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아내와 나눈 대화 캡처본도 다 갖고 있고 경찰 조사 의뢰해서 다 밝히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끝까지 모르는 일이래요. 경찰이 아내 이름이랑 연락처를 토대로 주소를 알아냈다고 찾아와서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일단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의심을 넘어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다그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당신이 그런 거야? 진짜야?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난 정말 아니야, 여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당신이 믿어줘야지. 안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나 지금까지 당신이 하는 말이면 다 믿었어. 당신 얼굴만 봐도 당신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 이게 다 뭐냐고.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야말로 당신을 믿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이 설명을 좀 해보란 말이야. 나도 미칠 것 같아. 몰라, 모르겠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이랑 채팅을 했다고 하잖아. 난 그런 적 없어. 내 휴대폰 가져가서 얼마든지 조사해보라고 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경찰들이 그러더라. 당신한테 세컨드폰이 있을 수도 있대.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휴대폰이 따로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경찰에서도 이미 당신을 그런 식으로 보고 수사를 할 거라는 거야. 경찰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날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만 날 믿어주면 돼. 근데 당신도 이제 날 안 믿는구나. 다른 사람들 말을 더 믿는 것 같네. 당신 믿고 싶어. 믿고 싶고 다른 사람들 말에 휘말려서 괴로운 것도 정말 너무 싫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진실을 말해달라고. 당신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입으로 사실대로 말해봐. 저는 아내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던 거지만 사실 뉘앙스는 거의 왜 그랬냐. 네가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하냐.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경찰 수사 압박까지 더해지니 아내는 이런저런 것들에 시달리다가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사망하게 되어 결국 공소권이 소멸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됐어요. 아내는 생을 마감하면서 저에게 본인은 잘못이 없다. 정말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남편이라도 자기를 믿기 바랐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죠. 아내의 유언과도 같은 그 편지를 읽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정말로 억울했던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남긴 말이 두고두고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아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제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상황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때문에 제가 아내를 믿어주지 않아서 상심한 아내가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된 거라고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특히 처가에서 그런 식으로 절 많이 원망했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군말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호구 같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저도 아내가 그렇게 된 게 정말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너무 괴로웠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죄책감을 덜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장모님 약값, 병원비, 장인이 사고 진갑 등 여러 차례 돈 요구를 했고 그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졸업 후 가끔 문자로만 안부를 묻던 대학 동아리 친구한테 10년 만에 전화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균아, 오랜만이다. 서울 가서 잘 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 혹시 다시 대구로 이사 왔냐? 길에서 재수 씨 봤거든. 인사를 하려다 못했는데 생각나서 너한테 전화해 본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아내라니. 그럴 리 없어. 좋은 일이 아니라서 연락도 못했지만 아내는 벌써 몇 해 전에 죽었어. 아는 친구들도 몇 명 있을 텐데 넌 모르고 있었구나. 뭐? 죽었다고? 사실이야? 그럴 리가? 아니야. 분명 재수 씨였어. 맞아. 틀림없이 재수 씨였다고. 잘못 보기 힘든 얼굴이잖아. 그런 미인이 흔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게 더 어려운 얼굴 아니야? 분명히 재수 씨였어. 뭐 임마? 이 자식이 지금 누굴 놀려? 내 손으로 장례까지 치른 내 아내를 네가 무슨 수로 봤다는 거야? 그렇게 소리를 질러버렸고 친구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괜히 친구한테 화까지 냈다 싶기도 하고 아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립기도 하고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아내 휴대폰을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내 물건들을 정리할 때 휴대폰은 일부러 남겨놨거든요. 거기 들어있는 아내 사진이라도 보려고 아내 휴대폰을 켰죠. 그런데 아내의 SNS 메시지를 통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로맨스 스캠으로 아내한테 당했다며 연락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던 놈, 사랑한다 하던 놈,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냐 하던 놈들이 왜 연락을 끊었냐며 연락을 해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최근 날짜까지도 연락을 해왔길래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했죠. 그리고 제 아내를 본 곳이 어디냐고 자세하게 물어봤고 그 길로 대구로 내려가서 친구가 아내를 봤다는 곳으로 갔어요. 친구가 아내를 봤다고 한 곳은 대구에서도 알아주는 번화가이자 유흥가로 당시 불금이었던 만큼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아내 비슷한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허탈한 마음에 옛날에 직장인 탁구 동호회에서 저와 환상의 콤비였던 친구 녀석을 하나 불러냈습니다. 대구까지 간 것이니 불러낼 수 있는 친구는 여럿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 마음이 통했던 친구 한 명만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했죠. 그러저러해서 대구에 내려온 거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사실 정균이 너한테는 말을 못했는데 말이야. 재수 씨가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탁구 동호회 회원들한테 연락해서 묘하게 치근덕대면서 결국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거야. 나한테도 연락이 왔었거든. 뭐라고? 정말이야?
정말 내 아내가 그 사람이 정말 그랬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는 안 믿어. 너한테 한 것만 말해봐.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냐? 처음엔 결혼 생활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서울에서 혼자 좀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너랑 이혼할 거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들이댔다는 거지? 내 아내가 너한테 아니 널 비롯한 다른 동호회 사람들한테도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들이댔다는 거야? 그랬던 것 같아. 들어보니까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더라고. 그러면서 이혼하기 전까지는 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SNS 비밀 계정을 만들었다면서 그걸로 연락하자면서 새로운 계정을 알려주더라고. 그 계정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랬던 걸로 알아.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다. 너도 알잖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도 오래 봐왔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니? 그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였던 거니? 내가 알던 여자는 대체 누구였던가 싶어. 내가 정말 그 여자를 내 아내를 몰랐구나. 아는 게 없었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 그러니까 말이다. 처음에 말이 돌 때도 다들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 그런데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런 식으로 연락을 받은 동호회 회원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얘기가 다 돌아서 나 말고도 여러 명한테 그랬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차마 너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서 쉬쉬하며 연락을 피했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나랑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야.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힘내라. 여러 가지 생각에 감정이 너무나 복잡했고 심리적으로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는 게 안 됐던지 그 친구가 다음 날인 토요일에도 같이 아내를 찾으러 다녀주겠다고 했어요. 그 친구 덕분에 힘을 냈고 그렇게 토요일이 돼서 다시 아내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그러다 어느 술집에서 진짜 제 아내 같은 여자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 친구가 일단 진정하고 확인부터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 여자가 그냥 아니라고 발뺌하면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저 여자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덮치는 게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무슨 수로. 뭐 그럴 방법이라도 있어? 있지. 나한테 줬다던 그 SNS 계정이 있잖아. 새로 팠다면서 알려준 거. 그걸로 전화를 걸어보자. 저 여자가 받는지 안 받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 휴대폰이 울리고 그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거기까지 확인하고 바로 달려가서 그 여자를 잡았죠. 정말 아내랑 엄청나게 닮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니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무척이나 닮았지만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 아내는 성형을 하지 않은 자연미인인데 그 여자는 제 아내처럼 성형을 한 얼굴로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내처럼 성형한 처지였던 겁니다. 테이블 위에 그 여자 지갑이 있어서 좀 본다고 뺏은 다음에 펼쳐서 안에 있는 신분증을 봤는데 처제가 맞더라고요. 여기서 처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처제는 아내랑 연년생인데 결혼 전에 딱 한 번 봤어요. 그땐 엄청 뚱뚱하고 쌍꺼풀도 없고 코 낮은 아내 버전이었다고 할까요? 자매라 그런지 묘하게 닮았는데 또 전혀 안 닮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딱 한 번 봤던 게 전부였어요. 아내 말이 처제가 뚱뚱한 외모 때문인지 대인 기피 같은 게 있어서 가족들과도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산다고 했고 저의 결혼식은 물론 아내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처제였어요. 근데 제 아내 모습으로 성형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잖아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아내처럼 성형만 한 게 아니라 아내 비밀 계정이라며 아내 주변인들에게 연락처까지 뿌리고 제 아내 행세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처제는 크게 당황하며 핸드폰을 숨기려고 하길래 바로 뺏어서 SNS 들어가 보니 아예 죽은 아내 행세를 하며 본격적으로 남자들 꼬시고 돈 뜯어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 바로 처제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도 연락을 했죠. 장인어른, 처제가 이러고 다니는 거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왜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차마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애가 그러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나. 걔도 나름대로 상처가 많은 아이라 그런 식으로 치유하고 해소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네. 상처를 치유해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처제가 그러니까 아버님 둘째 딸이 큰딸 사칭하고 아니 사칭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남자들 후려서 돈 뜯어내는 사기를 치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사기라니? 말이 심하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된 남자들이랑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아네. 그걸 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억지 그만 부리세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처제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는 다 알고 계셨으면서 처제가 아내 이름으로 남자들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걸 다 아시면서 저한테도 틈만 나면 돈 타령을 하셨던 거네요.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장인과 통화를 하고 나니 분노가 더 치솟았죠. 그리고 더 볼 것도 없이 처제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인 사칭 및 고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친족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자 명예훼손은 친족죄라서 가족이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남편이니까 당연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 말이 고인 모독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나쁘게 인식되기 때문에 형량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때가 많다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고 최고 2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가능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제 동창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죽기 전부터 SNS로 아내 행세를 하며 로맨스 스캠인지 뭔지 그런 짓을 벌인 것도 다 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내를 죽음으로 몬 사람은 다름 아닌 처지였던 거죠. 처제 그 죽일년이라는 말이 시도 때도 없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저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그것들이 그러니까 처제를 비롯해 장인 장모까지 함께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정말이지 처제 그걸 죽지 않을 만큼 패주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고 있는데 제 발로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부,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형부도 제 이야기 들으면 절 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해? 이해 같은 소리 하지 마. 고소 진행되니까 겁이 나서 일어나 본데 무슨 소리를 해도 고소는 진행될 거고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할 거야. 형부도 아시잖아요. 우리 언니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말이에요. 언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한 번이라도 언니가 돼서 언니처럼 살아보고 싶었다고요. 언니는 예쁘게 태어나서 숨만 쉬어도 남자들한테 주목받고 항상 인기가 많았는데 전 언니처럼 예쁘지도 않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어서 늘 찬밥 신세로 살았어요. 그게 무슨 변명이 된다는 거야? 언니가 예쁘게 태어난 게 언니 잘못이야? 언니만 예쁘게 태어나고 처제가 그렇지 못한 게 언니 잘못이냐고. 그게 죄도 아닐 뿐더러 언니는 너 때문에 목숨까지 포기할 정도로 괴로웠다고. 알아? 형부는 모르실 거예요.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의기소침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그렇게 집에만 있으니 살도 많이 찌고 그러는 게 점점 악순환이 됐어요. 언니가 그걸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언니는 그래도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다고. 동생이 히키코모리처럼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걸 늘 안타까워했어. 그런 언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니? 넌 인간도 아니야. 맞아요. 저 히키코모리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언니 SNS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언니가 사는 삶을 동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니가 활동하는 운동 동호회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언니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고 언니인 것처럼 접근했더니 다들 제가 언니인 걸로 믿더라고요. 그게 재밌었니? 언니 사진 갖다 걸어놓은 비밀 SNS 계정 만들어서 언니인 척 플러팅하니까 남자들이 다 넘어오고 그러는 게 재밌었냐고. 그게 재밌어서 로맨스 스캠인지 뭔지 그런 짓까지 하며 돈 뜯어내는 사기도 치고 그런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일이 거기까지 가게 됐고 그렇게 돈 뜯어내고 시시해지면 연락 끊고 차단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언니 계정으로 언니를 차단해서 연락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면 다야? 그 몰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한두 번도 아니었잖아. 그런 식으로 사기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게다가 탁구 동호회 사람이며 언니가 새롭게 알게 된 운동 동호회 사람들한테까지 접근했어. 그건 의도적인 거지. 그걸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언니한테 피해가 갈 줄 몰랐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언니를 사칭하는 순간부터 언니한테는 이미 피해가 되기 시작한 거야. 아직도 네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고 헛소리하는구나. 정말 징그럽다. 더 이상 그 말 같지도 않은 변명 따위 듣기 싫으니까 나가. 형부, 어렸을 때부터 언니랑 비교당하면서 열등감 덩어리로 삐뚤게 자란 절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불쌍하게 여겨서라도 선처해 주세요. 합의해 주세요. 언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살도 많이 빼고 성형돼서 이제는 히키코모리처럼 살지도 않고 제대로 된 인생 살고 있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살게요. 도와주세요. 언니 팔아서 사기 처먹으며 살아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사는 것처럼 살아.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처음이야. 그래서 좋니? 행복해? 너 때문에 언니가 잘못됐어. 그 값으로 얻은 그 인생이 너는 그렇게도 소중하니?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구걸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 언니 인생은, 언니 삶은 생각 안 해. 나는 그렇게 못해. 네가 저지른 벌에 대한 대가 제대로 치르게 할 거야. 처제가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될 것 같으니 동행한 장인 장모도 처제를 두둔하고 나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건 저를 더 열받게 했지만 말입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자매들 간에는 그런 게 있다네. 서로 질투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 다들 그래. 우리 둘째가 큰애랑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자라다 보니 상처가 많은 아이잖나.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거 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니까 자네가 좋은 마음으로 좀 도와주게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장모님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게 지금 보통 자매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거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도와주라고 하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에? 너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게나. 큰애도 지 동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하늘에서 장하다고 그러고 있을 게야.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봐줄 수 없겠나? 큰애를 봐서라도 말이야.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한 사람도 그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처제 네가 한 짓 때문에 네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런데도 넌 지금 너 살겠다고 나한테 봐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제만 자식이고 큰딸은 자식도 아닌가요? 죽은 딸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죽은 아내까지 팔아가며 처제를 봐주라고 하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큰애 생각만 하면 우리도 가슴이 미어지지. 그냥 딱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던 적도 많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안 돼. 그러셨어요. 그렇게 죽고 싶은 심정이라 저한테 걸핏하면 연락해서 돈 뜯어가셨어요? 제가 몰라서 그냥 해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표현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악질이야. 큰딸 이용해서 나한테 돈이나 뜯어내더니 둘째 딸이 큰딸 앵세하며 큰딸 팔아서 사기치는 것도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것 때문에 큰딸이 죽었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고. 악마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빤 좀 가만히 있어봐요. 형부 그러니까 아빠 말 듣지 말고 나랑 얘기해요. 네? 형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형부한테 뭐라 그러고 돈을 뜯어냈는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난 그저 언니 흉내를 좀 냈던 것 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랑은 다 합의를 할 거예요. 돈 물어주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부가 나 좀 도와줘요. 어떻게 어디 새 인생인데 감옥에 가요. 저 그럴 수 없어요. 참 할 말 없다.
그래, 너 감옥 가기는 싫다 이거니? 감옥이 무서워? 그까짓 게 뭔데? 네 언니는 목숨을 버렸어. 감옥이 대수야? 언니 흉내 좀 냈던 것뿐이라고 했니? 네가 장난삼아 한 짓 때문에 언니가 어떻게 됐는데 넌 그 일을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정말이지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다 듣기 싫다고. 그리고 나만 너 감옥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피해자 그 사람들도 너무 괘씸하다고 너 사기죄로 감옥 보내고 말 거라고 이를 갈고 있더라. 네가 저지른 일이 그런 일이야. 알겠니? 아니, 그래도 어떻게 애한테 감옥 가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나? 그건 아니지. 그건 정말 안 될 일이지. 감옥이라니 그럴 순 없네. 이보게 박서방,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게. 감옥이라니 이게 정말 우리 큰애가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건 아닐 거야. 아, 정말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아내 이름 팔지 마시라고요. 몇 번을 더 말해요. 정말 역겨우니까 그딴 식으로 머리 굴리지 마세요. 당신들은 가족도 아니야. 부모도 아니라고. 알아?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는 내 아내 불쌍해서라도 절대로 선처해줄 생각 없어. 선처? 어림없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고형 받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네가 부모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나. 이런 마음도 다 자식 위하는 마음이라네. 자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뭐요? 정말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네.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내 아내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내 아내, 당신 애들 큰딸한테 사죄부터 하세요. 전혀 저 둘째 딸년도 그렇게 싸고만 돌 게 아니라 지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시켜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더 듣기 싫으니까 다 데리고 나가세요. 얼른요. 수사 과정에서 처제 핸드폰에서 나온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로맨스 스캠을 하면서 사용한 IP가 처제 주거지와 일치하는 점 등 처제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친언니를 사칭해 사기를 치고 언니의 명예를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시켰으며 그로 인해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에 이르게 한 점 등이 중죄로 판단되어 실형을 받게 됐죠.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처제가 로맨스 스캠으로 사기친 돈을 장인 장모도 함께 쓴 정황까지 밝혀지면서 장인 장모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자들이 처제와 장인 장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집단 민사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사기죄 역시 증거가 명백하니 형사처벌 받게 될 것이며 민사에서도 패할 것이 분명하니 그 배상금도 갚아야 할 겁니다. 수사를 하면서 경찰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제가 아내 핸드폰에 남겨진 연락처로 찾을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지 모르니 아내가 다니던 운동 동호회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아내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피해자가 더 있다면 경찰을 찾아가라고 공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탁구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혹시 아내를 사칭한 처제에게 돈을 뜯긴 회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고 역시 제 아내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제와 장인 장모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죄 공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그건 제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니 제대로 된 죗값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볼 거예요. 제가 할 일들은 끝났기에 아내의 납골당을 찾아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했네요.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후회가 밀려와서 오랜 동안 울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꿈에 아내가 나타났더라고요. 한 번도 꿈에 와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나타나서 이제 괜찮다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제 마음이 그렇게 가 닿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내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보내고 한동안 힘들다가 겨우 잊고 지내나 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됐지만 아내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내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분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짙어질 것 같지만 그 그리움마저도 아내에 대한 좋은 추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것 같아요.
끝까지 아내를 믿어주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회한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믿어줄 수 있는 제 사람이었는데도 제가 그렇게 해주질 못했어요. 거꾸로 절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갖는 것도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아내에게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안쓰럽네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의미 있는 것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